외대인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외대인의 취향을 주제로 이번 여름방학 릴레이 특강을 맡게 된 첫 번째 주자, 강사 국동화라고 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진행되는 특강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진행되는 우리 개념이나 이런 문제풀이 중심 강의가 아니라 방학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의 교양을 좀 더 함양할 수 있고 또 평소에 접해보지 못했던 분야를 이해가 더 쉽고 재밌게 가르쳐보기 위해서 이렇게 특강을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클래식을 제가 한번 주제로 정해봤어요. 사실 클래식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이 평상시에 쉽게 접할 수 있는 장르는 아니고 생소하고 낯설다고 느끼는 학생들이 많을 것 같아서 일단 제가 준비한 강의 자료 같은 경우에는 강의 자료실에서 다운을 받으시면 되고요. PDF 형태로 화면 공유를 해가지고 같이 띄워드릴 테니까 보면서도 필기도 열심히 해주시고 머릿속에 잘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를 보면 왜 선생님은 클래식이 왜 좋아요? 라고 나와 있죠. 저 같은 경우에는 어머니가 클래식 전공을 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아마 뱃속에 있었을 때부터 그 클래식 음악을 라이브로 듣고 또 음악학원도 다니고 하면서 더욱더 매료가 되었습니다. 오늘 살펴볼 작곡가는 굉장히 간단하게 볼 거긴 한데요. 러시아 출신의 작곡가 라흐마니노프, 폴란드 출신의 작곡가 쇼팽, 그리고 이탈리아 출신의 작곡가 파가니니, 이렇게 세 가지 챕터로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각 작곡가별로 3개의 키워드가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꼭 암기를 해주셔야 되고요. 첫 번째 라흐마니노프부터 보겠습니다. 키워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조국을 잃은 슬픔, 영원으로 남다. 피아노계의 거인, 그리고 음악으로 남은 그리움. 그러면 이거에 대한 설명을 또 좀 더 자세하게 드려보도록 할게요. 라흐마니노프는 러시아의 귀족 출신이었지만 러시아 혁명 이후로 가문이 다 몰락을 하게 되고 망명길에 올랐다고 해요. 여러 가지 일들이 겹치면서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렸다고 하는데 그 시기에 작곡한 콘체르토가 피아노 콘체르토 2번. 심플하고 듣기 편한 멜로디 라인은 아니지만 복잡하고 복합적인 그의 생각을 피아노 협주곡으로 녹여낸 것이 저한테는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그리고 피아노계의 거인이라고 해서 이 라흐마니노프 곡을 저도 사실 연주를 해보려고 시도를 했었지만 오늘날의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손가락이 12개였을 것이다 고 할 정도로 굉장히 곡이 어려운 것이 특징입니다. 그 다음으로 볼 작곡가, 여러분도 아마 가장 익숙한 작곡가일 것 같은데요. 바로 쇼팽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낭만을 노래한 혁명가, 파리 사교계의 슈퍼스타, 그리고 폴란드를 향한 편지. 왜 파리 사교계의 슈퍼스타라는 키워드가 붙었을까 궁금하시지 않나요? 쇼팽 같은 경우에도 망명자였습니다. 폴란드를 떠나서 파리에서 산 세월이 굉장히 길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나라인 폴란드를 계속 생각하면서 작곡을 했다고 해요. 마주르카와 폴로네이즈 이런 것들을 작곡하면서 자신의 조국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했습니다. 폴란드인의 입장에서는 쇼팽이 파리에서 보내는 편지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당시에 들었다고 해요. 쇼팽은 이미 그 시대에도 낭만적인 음악으로 파리 사교계를 휩쓸었기 때문에 그 인기가 대단했다고 합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파가니니입니다. 이런 키워드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자, 바이올린의 악마, 오페라의 나라에서 온 음악, 그리고 그는 정말 악마와 계약했을까?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파가니니의 연주 실력은 상상을 초월했다고 합니다. 두 개의 줄이 끊어져도 계속해서 연주를 이어갔다고 해요. 연주가 너무 완벽해서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연주가 아니다. 아마 파가니니는 악마와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런 연주가 가능할 것이다. 라는 농담까지 나올 수있죠. 파가니니의 출신지가 이탈리아인데요. 이탈리아는 또 오페라의 나라죠. 극적이고 좀 노래를 하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카프리스 24번 같은 것도 보시면 이거를 연주하면 뭐 손가락이 5개가 아니라 6개로 현을 짓는다 얘기가 나올 정도라고 합니다. 총 3명의 작곡가를 한번 같이 봤죠. 연습 문제 준비했습니다. 연습 문제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첫 번째 악보입니다. 이게 바이올린 곡이거든요. 이게 아마 큰 힌트가 될 수 있을 거예요. 밑에 부분에 보면 스케일도 많이 나오고 누구의 악보일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정답은 바로 파가니니 악보입니다. 이어서 다음 악보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피아노 악보네요. 굉장히 악보가 쉽지 않아 보이죠? 누구의 악보일지 한번 잘 생각해주세요. 정답은? 라흐마니노프의 악보였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문제도 한번 풀어볼게요. 마지막 문제, 사실 작곡가가 한 명만 남아있기 때문에 정답이 명백하게도
쇼팽입니다. 사실 클래식이 좀 고지식하고 지루하다는 편견을 여러분이 가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K-팝 장르에서도 이 클래식의 멜로디 라인을 샘플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최신 가요나 힙합 이런 장르도 좋지만 이제 가끔은 클래식을 들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해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클래식을 라이브로 한 번쯤 들어보는 것도 정말 특별한 경험이 될 수 있거든요. 여러분이 사는 곳 근처에서 예술의 전당이라든지 아트홀이라든지 다양하게 오케스트라나 클래식 연주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찾아보시면 지금 벌써 9월에도 이렇게 다양하게 많은 연주회가 열린다는 점 참고해주시고 저희가 꺾이고 하면 이런 콘서트홀에 가서 클래식을 직접 듣고 또 느끼는 시간까지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이어서 이어지는 2개의 특강 끝까지 잘 들어주시고요. 저는 여기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국동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웨딩의 취향 릴레이 강의 두 번째 순서를 맡게 된 강사 이지연입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OTT 플랫폼을 얼마나 자주 이용하시나요? 넷플릭스, 웨이브, 디즈니 플러스 그리고 유튜브까지 다양한 이름들이 바로 떠오르실 거라 생각됩니다.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어릴 때부터 주말이면 아버지께서 영화가 좋다 같은 프로그램을 틀어주시곤 했어요. 그 덕분에 자연스럽게 드라마와 영화에 친숙해질 수 있었는데요. 이후에는 OTT 플랫폼을 통해서도 여러 장르를 접하게 되었고 그 중에서는 특히 청춘물 드라마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여러분도 아마 들어보셨을 A-Team이라는 웹드라마가 있죠. 저 역시 이 작품을 계기로 청춘물의 매력에 깊이 빠지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이 중국어 수업을 들을 때 선생님께서 학기 말에 영화를 보여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나의 소녀시대라는 대만 영화였는데요. 낯선 언어로부터 전달되는 감정의 뉘앙스가 굉장히 인상 깊었고 그때부터 대만, 중국 드라마와 영화에도 흥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제가 특별히 매료된 작품은 바로 상견니입니다. 이 작품은 우리나라에서 너의 시간 속으로라는 제목으로 리메이크되어 잘 알려져 있습니다. 원작의 제목인 상견니, 샹진니라고 발음이 되며 이거를 직역을 하면 너를 보고 싶어라는 의미인데요. 드라마 상견니는 2019년에 방영되어 큰 성공을 거두었고 이어서 2013년에는 영화판이 시작되기도 했어요. 이 영화 역시 국내에서 많은 인기를 얻어 배우들이 직접 내한하여 무대 인사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작품 속의 명대사를 몇 가지 소개해드리도록 할 건데요. 첫 번째로는 只有你相见我的时候我们的相依在会有意义. 오직 네가 날 만나고 싶어 할 때만 우리의 만남은 의미가 있다 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는 借我一点你的时光赐我一点美好难忘. 아름다운 추억을 위해 네 시간을 좀 빌려줘. 세 번째로는 难过就是难过跟时间过了多久一点关系也没有. 슬픈 건 슬픈 거야.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는 전혀 상관없어 라는 뜻입니다. 다음으로는 일상 표현을 몇 가지 소개해드리도록 할 건데요. 첫 번째로는 니 짤감마 뭐해? 니 하이 하우마 괜찮아? 不要走 가지마 加油 힘내 我该往些的啦 농담한 거야 라는 표현 등이 있습니다. 대만에는 버블티 문화가 굉장히 발달했어요. 그래서 상견니 내에서도 버블티를 주문을 할 때 관련된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요. 특히 남자 주인공이 얘기를 하는 첸탄 웨이링 뜻은 당도 100%에 얼음은 30% 정도라는 뜻입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OTT 경험에서 시작해 대만 드라마 상견니의 명대사와 일상 표현 그리고 대만 버블티 문화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드라마 한 편이 단순히 오락을 넘어 언어와 문화를 동시에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방학을 알차게 보낸 척하는 정석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다들 방학은 잘 보내셨나요? 이제 개강을 하고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이 방학 때 너 뭐 했어? 라고 물었을 때 집에만 있으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들킬까봐 왠지 모르게 긴장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냥 난 집에 있는 게 좋아서 그냥 집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을 뿐인데 남들은 모두 해외여행을 다녀오거나 아니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자격증을 따거나 그런 것 같아서 괜히 위축이 될 때가 있기도 하죠. 혹시 이런 상황에서 괜히 헛기침을 하거나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면서 말을 돌려보려고 하신 분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인정하세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분들을 위해서 방학이 다 끝난 지금 시점에서 방학 동안에 특별한 일을 하지 않았어도 방학을 알차게 보낸 척 할 수 있는 정석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감하기입니다.
말 그대로 상대방에게 공감을 해주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나 방학 때 영어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토익 점수 엄청 많이 올랐어. 와, 나도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이번에 100점 맞았는데 난 남자친구 생겨서 놀러 다니느라 되게 바빴어. 와, 나도 남자친구 두 번째는 회피하기입니다. 상대방이 질문을 해도 그 대답을 회피하는 방법입니다. 야, 너 이번 방학에 뭐 했어? 야, 뒤에 칼이나 지나가는데? 아,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방학에 뭐 했냐고. 창훈. 여기에서 조금 더 나아가 본다면 아예 대답 안 하기도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야, 너 이번 방학에 뭐 했냐? 야, 준아, 대답을 안 해. 방학에 뭐 했냐고. 이 방법을 사용하시면 좀 더 이제 시크해 보이고 쿨해 보이는 효과까지 동시에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 야유하기입니다. 친구가 방학 때 한 일을 깎아내림으로써 내 방학을 더 돋보이게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친구가 방학 때 한 일을 이야기하면 그거 해놔도 나중에 아무 쓸데없는데 왜 했어요? 바보. 이렇게 하거나 엥? 안 했다고? 그럼 내가 너보다 나은 것 같은데? 번외로는 피드백이 있습니다. 앞선 요소처럼 계속 비난만 하기보다는 아쉬운 요소를 확실하게 아쉽다고 언급을 해주면서 개선 방향을 제시해준다. 그 친구도 아, 얘는 나를 정말 소중하게 생각해주는구나 라고 생각을 들게 해서 또 돈독해질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이를테면은 야, 그거 한 거는 조금 시간이 아깝지 않나 싶긴 한데 다른 건 잘했다. 친구야, 이거는 진짜 잘했는데 다른 거는 조금 아쉽다. 이거는 대체 왜 한 거야? 나는 이해가 안 돼. 최악이야, 최악.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외국인이 된 것처럼 반응하는 방법입니다. 해외여행을 갔다 와서 너무 감명이 깊은 나머지 아예 한국어를 까먹어버린 것처럼 행동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은 야, 너 이번 방학에 뭐 했어? 아, 나 한국말 잘 몰라. I can speak English. 아, 김치 너무 맛있어요. 사랑해요. 연애가 준 게.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해서 방학을 알차게 보낸 척하는 정석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이 방법들 잘 기억하고 계셨다가 상황에 맞게 잘 사용하셔서 이번 방학을 어떻게 보내셨더라도 누구보다 방학을 알차게 보낸 멋진 사람처럼 보일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